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잖아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하죠. 예.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요. 그때가 어쩌면 진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오는, 정말 이제 상당한 충격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한 1,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저는 그리고 데이터 여러 가지 다루시고 계시는데 네. 이 데이터를 근거해서 봤을 때 네. 앞으로 약간 좀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이 경제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데, 자, 먼저 지금 이제 무역 적자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주식회사로 따지면 우리 주식회사가 이익을 내냐 못 내냐는 결국은 이 무역 수지거든요. 한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게 이제 한국 무역 수지 데이터입니다. 네,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야, 거의 40년 만에 최악이네요. 그리고 적자 규모가 네. 저도 이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해서 이제 리츠고 엑스퍼트에 얼마 전에 올렸는데, 네.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 이때가 IMF 때거든요. 네. 이때 무역 적자 좀 있었다고. 근데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다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IMF가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금융위기 때 좀 안 좋았고, 맞아요.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적자 0이 여기 있으니까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요때 잠깐, 그다음에 올해부터 사실은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건데, 이 내려가는 폭이 너무 무지막지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 지표인데요. 네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주황색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7월 달에 작년 7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도 작년 7, 8월에인가 고점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굉장히 밀접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동행지수, 요 파란색 동행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러죠? 이상하게.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고 작년 7월부터 7월 이후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1년 넘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동행지수는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충격이 금방 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는 거고, 요게 이제 아마 내년 1, 2분기 어느 즈음에 지금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시면 선행지수는 떨어지는데 동행지수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96년 초중반이니까 IMF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때도 보시면 선행지수는 선행지수는 떨어지는데 동행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좀 있으니까 동행지수마저 같이 급락을 했었고, 그렇죠.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요게 이제 2007년 8년인데 선행지수는 이미 2007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죠. 네. 근데 동행지수는 올라가죠. 근데 좀 지나가 동행지수가 떨어지죠. 그렇죠. 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잖아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하죠. 예.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동행지수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쩌면 진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오는. 그래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둘 다 하락할 때 정말 이제 상당한 충격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한 1,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저는 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랑 금융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제가 올해 4월달, 5월달쯤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달 전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죠.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건설회사들은 얼마나 힘든 입장이냐면 원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를 짓는 원가는 올라가요. 거기다가 지금 또 중대재해법인가요? 그거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에 따른 비용도 또 들어가죠. 그런데 돈을 내가 써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잖아 이게. 그러면 제조업으로 따지면 뭐냐면 내가 돈 들여서 물건 만들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뭐로 났냐면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재고가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재고가 뭐냐? 그게 바로 미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회사는 돈이 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지금 그나마 이제 사업성이 좀 좋다고는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둔촌주공. 근데 둔촌주공도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KB 쪽에서 대출 금리 12%로 해서 겨우 자금 조달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검증됐다고 하는데도 지금 대출 금리가요 12%예요. 웬만한 지금 PF는 20%에 육박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면 미분양이 더 쌓일 거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파산한 데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도 이제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위험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너무 급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돈을 막 지금 이제 땡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라면 없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둔촌주공이 그래서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둔촌주공 그래도 입지 좋고 대단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한 아파트 단지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데 완전히 다. 그렇죠. 그때는 야, 아니 둔촌주공마저 안 되면 딴 데는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은 돈 구하기 더 힘들어질 거고 예, 또 대출 많이 해줬던 뭐 이런 금융회사들도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불거지고 사회적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시점이 내년 1, 2분기 어느 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네. 알고 있고 대비를 해야죠, 사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네. 9가지 데이터가 특히나 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9가지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네. 이제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얼마나 거품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도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 하셨지만 네. 하남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얘가 지금 하남이에요. 네. 하남이 과거에 아파트가 제일 비쌌을 때가 2007년 4월 달입니다.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12.3이었죠. 네. 근데 얘가 제일 쌌을 때가 언제요? 14년 4월 달, 뭐 15년 3월 달 이때죠. 14, 15년이 요 막대 그래프가 제일 밑에 있을 때잖아요. 네네. 제일 저평가 됐을 때라는 거죠. 이때 그리고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게 하남의 아파트 가격인데 빨간색 선이 네. 딱 바닥이죠. 그러네요. 소득 대비해서 딱 바닥일 때가 바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2021년 6월 달이 최고점이었죠. 네. 소득 대비해서 무려 거의 20이에요. 20.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10인데. 그럼 지금 하나의 아파트가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최소한 10까지는 떨어져야겠네요. 그럼요. 12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 사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초입에 사야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려가는 초입이 15년, 16년. 이때까지만 사도 요 빨간색 선이 하남의 아파트 가격인데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보시면 하남은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네요. 없어요. 이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반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미분양이 거의 없죠. 22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분양은 별로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대비해서 매물량.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이 있죠. 네. 막대 그래프 중에 회색선. 네. 얘가 이제 매물이에요. 매물이고, 요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 그래서 지금 매물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요 정도의 데이터만 보셔도 충분히 이 지역과 관련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쉽게는 그냥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자, 투자 점수가 이때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4년 3월 달입니다. 82.5점. 네. 80점이 넘으면요, 이거는 무조건 영끌해야 돼요. 네. 영끌은 이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요. 근데 14년 네. 3월이면 이 빨간색 그래프, 이 가격이 언제? 제일 바닥일 때죠. 이때 샀으면 거의 발바닥에 사는 거, 발바닥. 그리고 투자 점수가 70점이 넘었을 때가 2010년 6월 달에 70점이 넘었는데요. 근데 이때 사다 어때요? 괜찮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네네. 네. 좀만 버티면은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점수가 마지막으로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18년 4월 달. 이때만 해도 올라는 가고 있었는데 투자는 여전히 좋잖아요. 그럼 이때 샀으면 이 엄청난 상승은 내 걸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고, 투자 점수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초입에 사는 것까지 괜찮다. 근데 이제 투자 점수가 또 한참 내려오고 있는 중간에 60점, 50점 됐는데 산다?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이 아니라 2년, 3년 뒤에. 네. 확실히 이 점수만 잘 봐도. 이거 그냥 투자 점수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부동산 빅데이터 제가 전문가 1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 분야는 그 누구보다 제가 아주 오랜 기간 정밀하게 연구를 했고, 그거의 결정체가 투자 점수인데 사실 이거를 공개하기 싫죠. 네, 정말 좋은 거 나만 알고 싶잖아요. 열심히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동안의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해먹을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면 그냥 돈 그냥 떼돈을 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 너무 많이 못 올라가게 되겠죠. 왜? 사람들이 여기는 고평가됐네? 안 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뭐예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여기 저평가는 이제 사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꿈꾸는 세상은 부동산과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세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요. 네. 기업이 있고요. 정부가 있어요. 전부 다 데이터로 의사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지금처럼 이제 고점에 영끌해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만약에 세 주체 모두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미 그런 시대는 저는 시작이 됐다. 왜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를 아주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리치고 앱도 원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만 월간 사용자였는데 지금 이제 60만이 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서. 네, 월에 지금 60만 명 넘는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데이터만 보여주는 부동산 앱들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유일한 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는 제가 다 들었어요. 한 3, 4년 동안은 강의로만 한 5천만 이상 썼죠. 진짜 많이 썼는데 근데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강의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살지, 어디에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도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 전문가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는 그 어떤 인간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뭐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그 전에 네. 주거 꼭 필요한 그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거나 그러면은 사실 별로 네. 좋지가 못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좀 올라갈 그렇죠.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또 기여를 하시니까 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